정부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세기를 동원해 중국 우한 교민 700여 명을 국내로 송환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없는 교민부터 귀국할 예정인데 이들은 도착 즉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격리시설에 분산 수용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검사비와 진료비 등 모든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비용 지원 대상에는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증상이 있는 사람 모두 포함됩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주택 매입자와 전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가족 간 편법 증여와 다주택자, 임대업자들의 소득 탈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노조의 반발로 장기간 출근이 막혔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임명 27일 만인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노조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약속한 노조 추천 이사 제도가 앞으로 윤 행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어제 급락했던 금융시장은 다행히 오늘 소폭 반등하며 진정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장중 등락을 보이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남아있는데요. 먼저 금융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우 기자, 오늘 다행스럽게도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 마감했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39% 오른 2,185.28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이보다 조금 더 오른 0.82% 상승한 670.18에 장 마쳤습니다. 오늘 강세는 어제 급락에 따른 일시적 반등에 가까운데요. 전문가들은 어제 낙폭이 컸던 여행주 등이 반등을 하고 휴대폰, 컴퓨터, 반도체 등 IT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어제 하락세가 진정된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럼 이게 신종 코로나 악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직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어제 장에서 하락한 만큼 오늘 장에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신종 코로나 이슈 해소 외에도 미국의 1월 FOMC 회의 결과와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돌이켜보면 과거 메르스나 사스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증시 흐름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태가 터진 초반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내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당분간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한 장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식시장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들을 참고했을 때 주식시장은 한 1, 2주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학습 효과로 인해 변동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내일 전 세계로 돌아오는 우한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의 공무원 연수시설에 격리 수용되기로 결정됐습니다. 또 발열이나 기침 증세가 없는 무증상 교민부터 데려오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정부가 내일 우한으로 전세기를 보낼 예정인데 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중국 우한으로 가는 정부 전세기가 내일 오전 10시와 12시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 720여 명의 교민들은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데 이들을 수용할 격리시설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있는 공무원 연수시설이 결정됐습니다. 우한 교민들은 1인 1실로 배정되고 외부 출입과 면회가 금지됩니다. 이 식사는 각자 도시락으로 하고 샤워와 화장실 이용도 개별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연수원에는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하루 2차례씩 발열 검사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확진 여부 판정과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신종 코로나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 한편 앞서 박능호 복지부 장관이 유증상자도 함께 데려온다고 했는데 이 중국 당국과의 협의 결과 무증상자만 우선 이송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우한공항에서 유증상자로 판별되거나 증상이 이미 생겨 귀국을 포기한 유증상자는 이 현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현재 국내 확진자는 몇 명입니까? 지난 27일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후 확진자 4명과 접촉한 사람은 총 387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세 번째 확진자의 증상 시작 시점이 6시간 앞당겨지면서 접촉자가 21명 추가됐습니다. 현재 격리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28명으로 어제 15명보다 13명이 더 늘었습니다. 한편 중국 내 사망자 수는 하루 만에 26명이 늘어 총 132명이 됐습니다. 이 확진자 수도 약 1,500명이 추가돼 6,000명이 넘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와 확진 환자를 진료하는 데 드는 돈이 한 사람당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해서 의심 신고를 꺼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모든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될 경우 먼저 한 사람당 10만 원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듭니다. 확진자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음압격리병실 사용비 등 격리관찰 비용과 다른 진료비까지 더해 수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진료비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환자들은 강제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와 정부가 여기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하면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감염병에 대한 관리가 안 되잖아요. 더 큰 감염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이거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원 대상에는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유증상자가 포함되고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진료비 지원은 환자 퇴원 후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주요 국가들도 우리처럼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현지 공장 가동 중단이 연장되고 중국해 항공기 운항 중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황악화의 파고를 넘었던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 공장 가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중국 수저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공장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지난 춘절 연휴 동안에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전 공장만 춘절 연휴 기간 동안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수저우 씨의 지시로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추가로 가동 중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베이징과 충칭의 공장을 둔 현대기아차는 춘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추가 휴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항공업계에서는 운항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부터 인천 9일이 인천 창산 노선 등 3개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 노선 중단 여부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도 어제 부산 장자재 노선 등 3개 노선이어서 오늘은 인천 싸냐 노선 등 3개 노선을 그리고 이스타항공은 제주 상하이 등 3개 노선의 운항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도 일부 노선의 운항 중단을 현재 논의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 타격도 우려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중국 판매량이 100만 대를 밑돌았는데 올해는 신차를 앞서 실적 회복을 계획을 했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항공업계 역시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임종윤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부쩍 늘었죠. 그런데 마스크가 많이 팔리자 가격이 하루 만에 10배 넘게 오르고 심지어는 결제하려는 사이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국에서 팔던 마스크가 모두 팔리자 새로 주문하려던 약사 김모 씨. 며칠 새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가격대들에 비해서는 한 20%
이상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주문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클릭했었을 때 가격이랑 제가 결제를 할 때가 15%에서 20% 가까이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선 품절됐다며 고의적으로 구매 취소를 유도한 후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판매자들이 직접 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오픈마켓에선 최대 10배 이상 마스크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가격 정책 등에 대해 오픈마켓이 강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제도는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일방적인 주문 취소와 판매 가격 상승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수십억 원대의 집을 사 막대한 시세 차익, 일명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국세청이 부동산을 통해 챙긴 불로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중반 직장인 김모 씨는 서울에서 10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집값의 80%는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김 씨의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이 돈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 신고한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갚을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 증여, 다주택자, 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 탄루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빚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거나 돈을 빌려놓고 적정 이자를 주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세정당국은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과정을 살펴보고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출처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임대소득을 터무니없이 축소 신고한 경우도 예외 없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 사주 일가의 차명 주식 운용과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불공정 합병이나 우회 자본 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지난달에 내놓은 가운데 국세청도 집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광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이 국세청이 지난해에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방침을 수차례 밝혔었는데 이번에 아예 올해 세정 목표를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이쪽 회수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고가주택을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파는 사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수시조사 체제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집 사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은 없는지 전수조사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세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겠다 이렇게 나온 계획이 있나요? 현재 고가주택을 사면 어디서 돈을 마련했고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등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전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더욱 촘촘하게 작성하도록 바뀌는데요. 국세청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수억 원의 돈을 빌려 강남에 집을 샀다고 하면 빚을 제대로 갚을 수는 있는지, 이자는 제때 갚는지 등을 보고 증여세 탄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국세청 조사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더 나아가서는 고발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차명 계좌를 통해 임대소득을 누락하거나 부동산 법인을 통해 탈세하는 등의 행위 등도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방위 압박, 아무래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김현중 국세청장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간 강남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또 편법 증여를 통한 자금 조달 경로를 재면 투기 수요가 줄어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올해 서울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4만 1,000가구가 넘습니다.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인데요. 전세 시장이 안정될지 주목됩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짓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는 3월에 입주하는데 전체 규모만 3,000가구가 넘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2,000가구 이상 대단지만 강동 고덕 아르테온, 은평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등 3곳에 달합니다. 신규 입주가 많은 건 3, 4년 전 부동산 규제 완화 시기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으로 분양 물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도 큽니다. 물건이 한 1,000개가 넘어갈 테니까 물건이 적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요 주위 아파트는 당연히 전세가가 떨어지죠. 반면 인기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했다가 곧바로 회복되는 일명 요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대표적입니다. 입주한 이후 약 6개월 정도는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늘었다는 점, 대출 규제로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돌아선 점도 전세값을 자극하는 변수로 꼽힙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노조 반대로 장기간 출근길이 막혔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임명 27일 만인 오늘에서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혁신금융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조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개선하는 게 윤 행장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옷 매무새를 다듬으며 정문으로 걸어옵니다. 낙하산 행장이라며 노조가 출근 자체를 봉쇄한 지 한 달 가까이 만에 성공한 첫 출근입니다. 윤 행장 측이 지난 27일 노조 추천 이사제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수용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공식 취임식에서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혁신금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혁신금융을 통해서 IBK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혁신금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부응해야 합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노조 추천 이사제 등 노조 요구를 수용하긴 했지만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노조와의 관계 개선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른 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술방망이를 딱 갖고 와서 딱 치면 해결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할 생각으로 있고요. 취임식을 마친 윤 행장은 서울 구로동 지점에 있는 창업기업 지원 플랫폼 IBK 창공 구로를 직접 찾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보신 대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우여곡절 끝에 첫 출근에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와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도 도입을 약속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윤 행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 기자, 이 윤 행장이 오늘 정산 출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행장은 지난 3일 임명됐지만 노조 반대로 한 달 가까이 정상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7일 만인 오늘 오전 서울중고기업은행 본점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윤 행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혁신금융과 바른경영 이 두 과제를 실행으로 옮기고 또 IBK의 제도약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혁신규규, 혁신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윤 행장과 노조 갈등은 노사 공동선언 합의로 일단 봉합된 분위기인데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노조 추천 이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노사 공동 선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선언문에는 희망퇴직 문제 조기 해결과 임원 선임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노조 추천 이사제를 유관 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후보로 받겠다는 건데요. 앞서 한국수출입은행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종 선임에는 실패했습니다. 윤 행장은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면서 어떻게 풀어갈지 노력해야 한다, 협의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모양새만 보면 결과적으로 뭐 위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뭐 우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낙하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결국 노조에 휘둘릴 수 있다면서 험로가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 이제 노조가 이제 경영권에 간섭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죠. 노조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행장이 이끌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노동이사제가 들어오면은 점포 축소도 어렵고 직원 구조조정도 어렵고 그래서 은행의 금융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거든요. 출발점이 아주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윤 행장을 위한다던 당정의 이런저런 노조와의 약속이 윤 행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기 우리은행장 선출을 위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이 있었는데요. 이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단독 후보는 오는 금요일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재혜 기자. 네, 안재혜입니다. 네, 우선 우리금융지주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최종 면접 대상자 3명을 선정했는데요.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오늘 면접은 지금 끝난 건가요? 네, 1시간 전쯤인 오후 6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대상은 어제 임추위가 선정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부문장 그리고 이동현 우리FIS 사장까지 모두 3명입니다.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이르면 오늘 안에 단독 후보가 추려질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각 후보들 프레젠테이션과 또 심층 면접만으로도 시간이 꽤 늦어져서 임추위원들의 결정은 오는 금요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결과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누가 제일 유력한가요? 업계에서는 김정기 부문장을 유력주자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장은 전통적으로 이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이 번갈아가면서 자리를 맡아왔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이번이 상업은행 출신입니다. 1962년생인 김 부문장이 상업은행 출신이고요. 김 부문장은 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발탁한 인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손 회장이 행정에 오른 지난 2017년 말부터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춰온 만큼 앞으로 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 호흡을 잘 맞출 거란 그런 기대감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지난달 내놓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인데 대한항공이 자사에 유리하게끔 재산 가치를 낮췄다는 겁니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 1,800여 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내지 마일리지 공제 그리고 우수 회원제도 이 크게 3가지 정도 틀에서 회원들에 대한 모든 적용 부분들이 혜택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된 걸로. 이에 앞서 한 소비자 단체도 대한항공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기존보다 더 늘지만 탑승 후에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 신고가 잇따르자 공정위도 본격적으로 약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약관 심사 청구 내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2003년도 공정위 심결 내 또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여론 악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마일리지 개편안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면 대한항공은 개편안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프랑스 르노그룹의 수장이 새로 선임된 데 이어 르노그룹의 2인자가 부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생산 절벽 위기에 직면한 르노 삼성 자동차가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일단 르노그룹이 새 CEO를 선임했죠? 네, 르노 삼성 자동차의 본사 르노 자동차가 최고 경영자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폭스바겐 세아트 대표이사를 맡았던 루카 데메오 회장이 오는 7월부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탈출국을 벌인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기소된 뒤 르노 본사의 경영은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곤 전 회장 체제를 청산함에 따라 새로 선임된 데메오 회장은 르노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르노 삼성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르노그룹의 2인자인 호세 비센트 드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제조총괄 부회장이 오늘과 내일 일정으로 르노 삼성을 찾았습니다. 오늘 부산 공장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관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르노 삼성 노사 갈등과 생산 절벽 위기가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모조스 부회장은 부산 공장이 품질을 제외한 시간당 생산 비용과 적시 납기, 생산성 등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는 노사 갈등을 오는 3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 시한을 제시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XM3 등 후속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네, 이래저래 난관이 많아 보이는데 르노 삼성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르노 삼성의 닛산 로그 위탁 생산이 올해 3월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XM3 등 후속 수출 물량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임금 인상을 두고 르노 삼성 노사는 파업과 직장 폐쇄로 맞서면서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노사는 일단 대치를 끝내고 다음 달 4일부터 나흘 동안 임금 협상 본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삼성과 현대차, 미래에셋 등 6곳의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를 토대로 1분기 안에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7월부터 해외 여행객은 출국 전에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 시점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입국전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구매 대행자의 저가 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하면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었지만 오는 4월부터는 구매 대행자도 처벌받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중 7명이 30에서 40대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금융결제원 당첨자 통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35.8%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9억 이하 신규 주택 당첨자 중에서도 30대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특정 계층의 소외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먼저 이 시각 위성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을 받아 강원 영동에는 오늘 밤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의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오늘까지 5mm 내외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모레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리는 눈과 비는 내륙과 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해안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보이겠고 한낮에 대전이 9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이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속초 5도 보이겠습니다. 전북은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구가 8도, 전주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 씻기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외가 아닌데요. 단순히 물로만 씻는 게 아니라 비누를 사용해 최소 30초간 손톱 밑을 포함해 구석구석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꼼꼼한 손 씻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